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2천억 원 상당의 수입산 중국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갈등이 좀 더 거세지면서 피해가는 시장은 없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유럽과 중국 그리고 한국 증시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월가의 한 브로커리지 대표는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져가는 중이다라고 점쳤는데요. 실제로 전자 매물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대안 투자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기즈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요, 현재 0.57% 오르면서 2,353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수급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요, 굉장히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600억 원 정도 사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코스닥 증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829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 수급을 체크해 봐야겠죠? 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중입니다. 개인만 나홀로 매도 중인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0.07% 빠지면서 7,247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 0.12% 빠지면서 2,763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0.03% 오르면서 95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골드입니다. 골드도 현재 안전자산 때문에 많이 매수가 몰렸었는데요. 현재는 0.13% 빠지면서 1276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 0.25% 오르면서 65달러로 거래 중인 부분 확인됐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중국 증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상해종합지수 역시 미중 갈등에 면치 못했는데요. 3% 넘게 빠지면서 2,907선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항생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지수 역시 하락했습니다. 2.78% 빠지면서 29,0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별다른 반응이 없는 모습입니다. 700만 원대로 지금 현재 거래 중이고요. 다른 코인들도 역시 별로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외의 코인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퀀텀입니다. 퀀텀은 0.25% 빠지면서 거래가 중이고요. 리플과 네오, 스텔라룸의 비트코인 캐시 역시 별다른 변동성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래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론이 1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트론은요, 현재 P2P 개인 거래소 프로토콜인 비트토렌트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에 거래량 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2위는 이오스, 3위는 비트코인, 4위는 에이다, 5위는 이더리움 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이고요. 저희 최윤 캐스터와 함께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이슈를 외신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신을 만나보기 전에요.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입니다. 더욱더 심화되는 모습에 우리 투자자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외신으로 함께 살펴볼 테고요. 두 번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 중국에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더욱더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각각의 입장은 어떤지 외신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첫 번째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Trump threatens all-out trade war with China, tariffs on 200 billion worth of goods.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2천억 달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더욱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인사이더 이제에서는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 제품을 추가 선정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은요, 현재 만약 중국이 우리 측의 입장을 무시를 한다면 우리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난 후에는 이 관세를 실제로 정말로 부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이번에는 중국의 입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함께 보시면요. Mounting trade fears send wave through global markets.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국제시장에 무역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요, 중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협박이라면서 다시 이에 맞먹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한 전문가는요, 이 지금 현재 무역 전쟁이 더 크고 나빠지는 상황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요일에 책임지고 계시는 양세동 멘토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간 무역 전쟁이요, 지금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국내도 타격이 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과정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 미중 무역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 원래 지금 한 2주 전만 해도 미중 무역에 대한 합의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진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15일 전후로 해갖고 미중 무역 관련해서 당초 500억 달러의 보복 관세에서 2천억 달러의 추가 보복 관세까지 언급됨으로써 이거 자체가 앞으로도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 일단 설명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의 미국이 조금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게 좀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을?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점이 많은데, 이제 언급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팔 필요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 정부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항공, 우주, 자동차 등 분야에 걸쳐 총 1,102개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강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관세는 이제 언제부터 실행이 되냐면은 다음 달 6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에 곧바로 대응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659개 품목에 똑같이 25%의 관세를 부과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다시 한번 부과된 상황 자체가 15일날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이제 2천억 달러의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관세를 앞으로 실행할 부분은 500억 달러는 확정적인데 2천억 달러가 더 추가적으로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부과한다가 아니라 우리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트럼프가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만 가지고 이렇게 아직까지는 무역 전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쪽 입장에서 2천억 달러에 대한 부과관세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엄청난 더 큰 심화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 낮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다음 뉴스도 함께 검토를 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뉴스도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갈등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지금 현재 뉴스에 보면은 해석이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좋을 텐데 우리 멘토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미국 쪽의 입장을 좀 더 해석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언론별 해석이 다른 양상을 좀 띠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일단 일부 관측에서는 양국이 급박하게 보복 조치를 주고받으면서 무역 갈등을 진정시킬 협상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부분과 미중 무역 갈등을 대화로 풀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를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책이 단순히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이 아니라는 점으로 나뉩니다. 지금 미중 간 무역 관련해갖고 해석이 다양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미중 무역 관련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더욱 열린다는 점에서 미 증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도장으로 갈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주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미중 무역 심화로 인한 미 증시, 국내 증시에서도 큰 하락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네, 어제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그나마 오늘 오전장에는 조금 오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흔들리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차트를 조금 집중을 할 예정인데 사실 지금 매도 부분을 한번 취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중 관련해갖고 어떻게 보면 완화되는 분위기가 아닌 상황 속에서 스팬까지 다시 붙었다는 거는 한 차례 더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 이 스팬이 넘어갈 시 개인적으로 매매 자체는 매도비로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60분 봉상이죠. 60분 봉상 일목균형표가 스팬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매도 부분으로 고집을 계속적으로 취해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시황 자체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 자체가 보이지 않는 국면이 굉장히 뛰어버리면은 이 스팬 밑단에서는 매도적 분위기가 굉장히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이 부분을 이제 포지션으로 보고 매도 포지션으로 위주로 매매를 임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이드 한 주평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해외 선물 시장의 각종 시장 상품별로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추세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이제 오펙 회의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한 빡빡한 일정 속에서 추세장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널 차트를 이용해갖고 좀 안정적인 매매를 구사하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케이스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자체가 앞으로 골드가 연결 차트로 봤을 때 1250달러까지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을 하면서 조금 강조드린 부분인데 어제 이 중요한 기준 지지대 자체가 밀렸어요. 이거 자체가 밀렸다는 점은 앞으로 1250까지 열린다는 점, 그리고 골드 자체가 여기서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이 부분을 기조로 해갖고 매도뷰로 골드 자체를 매도뷰로 좀 보는 방식으로 오늘 매매를 꼬릴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과 같이 안전자산은 분류되고 있는 건 또 엔화도 있잖아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보면 좋을까요? 엔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골드 대비해갖고 상대적으로 불안전 자산이죠. 네, 같은 안전자산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어떤 통화 정책이나 기조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엔화를 따로 매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골드를 매도 부분을 보는 이유는 달러의 추가적인 상승세 이런 부분을 필두로 해가지고 매도 부분을 보는 부분이 가장 크니까 개인적으로는 엔화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골드를 매매하는 게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죠. 이제 장기 포지션 한번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62평에 닿는 이 라인 자체를 조금 집중할 생각이에요. 지금 오늘 자리로 봤을 때 골드 자리가 1281 자리가 굉장히 앞으로 장기 포지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였고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1281 오늘 날짜로 해갖고 1281 자리에서 62평에서 매도 포지션에 대한 집중을 하셨으면은 좀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의 지수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현재 좀 조정 장세라고 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나스닥 관련해갖고는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은 스팬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미중 무역 관련 자체가 이슈화 되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를 지는 포지션은 안 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도 보시면 아시지만은 갑자기 이제 전일 새벽장에 큰 상승장을 일으키긴 했지만은 오늘 장 스팬 자체가 밀리지 않은 국면이 띄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매도 포지션을 지고 가도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스팬 자체의 지지가 밀린다면은 더 이상 이제 매도 포지션을 질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자리부터는 강력한 매도를 조금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아직까지 미중 무역 자체가 완화되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도 포지션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도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가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하는 상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95선까지 올라오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신흥국 불안이 좀 가세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체크를 부탁드리죠. 사실 이제 유로 부분은 매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22 테이퍼링 정책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였죠. 예, 이제 달러는 좀 반대로 뒤집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차트에서 이제 달러가 CME에서 못 나와서 지금 유로로 좀 설명드릴 예정인데 어떻게 보면은 유로가 22 통화 정책이 흐르고 나서 강한 매도가 엄청나게 이어졌어요. 근데 원래 테이퍼링 종료가 뜨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신세계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테이퍼링 종료가 뜨면은 유로의 상승장에 대한 예견이 됐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롱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대거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기서 병복이 나올 것이다 예측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주 유로라든가 골드 자체를 매도로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 테이퍼링 정책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에서 강한 지지를 넘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보는 게 지금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 지지 라인이라든가 주요 지지 2평 자리에서 지지 저항을 맞는 그림을 보신다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매도 포지션을 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해주신 우리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해킹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현재 빗썸 측에서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암호화폐 입금을 중단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 유념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차이나 이슈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차이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3,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중국 증시 전체에 큰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중국 증시는 대폭락으로 이끈 원인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대폭락장을 보여준 중국 증시에도 불구하고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중국의 경제 성장은 굳건하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의 근거는 무엇이며 향후 중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설 본부장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 어떤 뉴스인가요? 네, 어제 중국 증시 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하루 쉬었죠. 중국이 휴장했다가 개장을 어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틀치 하락분 한 방에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어제 상해종합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면서 3%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3.78%, 거의 4% 가까운 급락인데, 3,000선 지키는 거 얘기는 거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3,000선 그냥 가볍게 깨버렸고, 갭으로 그냥 깨버렸습니다. 갭으로 깨버렸고, 그 다음에 선전 성분지수가 더 문제인데, 이게 지금 528포인트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9,414포인트에서 마감했는데, 무려 5%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로 갈수록 더 크게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는 94.51포인트가 밀리면서 5.76%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했는데, 이게 1547.1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게 상당히 좀 급락한 부분에서 거의 패닉 상태에 있었다. 검은 화요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밀리면은 이제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 검은 금요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검은 화요일이었고요. 무너지면서 이제 장중한 때 이제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2016년 이후에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3,000선이 처음으로 붕괴가 됐고요. 선전 성분지수는 2015년 이후 최저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려 1,000종목이나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한가가 10%라서, 하한가 우리나라처럼 30%는 아니니까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다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경쟁이 좀 격화되면서 이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좀 불안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해종합 증시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이미 지지라인 다 이탈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적극적인 매수 공략은 좀 당분간 피해달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지지라인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29,419 라인, 이 라인이 하나 걸려있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만 보고 홍콩 항생지수는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반면에 이제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저점 다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밑골이 좀 달았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장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반등 시에 비중 축소하는 전략 위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일단 저 지금 미중 무역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 샤오미와 관련된 이슈도 지금 하락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일단 샤오미가 이 CDR 발행을 연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불난데다가 기름을 이렇게 들이부은 건 아니고요. 분무기로 좀 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해종합지수에서 상해종합지수가 사실 샤오미 관련주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샤오미 관련주가 많았는데 샤오미가 CDR 발행을 연기를 하면서 이게 양대 증시 급락에 약간의 단초를 좀 제공했다라고 좀 할 수 있겠고요. 상해종합이 21개월 만에 이제 3,000포인트가 붕괴가 됐죠. 근데 샤오미가 이 CDR 발행을, 그러니까 홍콩 증시는 예정대로 상장을 하는데 중국 본토에 있는 상해 증시에는 상장하는 거를 좀 연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참 궁금한 사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CDR 발행을 늦춰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샤오미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 상장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이슈를 좀 몰고 다닌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 증시에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스러운데요. 앞으로 샤오미 이슈 어떤 영향을 좀 지게 될까요? 네, 일단 이 내막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DR, 도대체 CDR이 뭔데 이렇게 날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DR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DR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떤 거냐면 이제 주식 예탁 증서인데, CDR, 중국에서 상장되는 예탁 증서라고 하죠. 만약에 미국에서 상장이 되는 예탁 증서면 ADR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전력, 삼성전자 이런 주요 종목들도 다 미국의 ADR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R은 그런 거하고 이제 유사한 개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외에 등록된 이제 중국 기업 주식도 본토에 거래될 수 있도록,
중국 본토에다 발행을 하는 거죠. 발행하는 예탁 증서입니다. 원래는 샤오미 같은 경우는 상해, 홍콩 동시에 상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홍콩 증시에만 우선적으로 좀 상장을 하는 걸로 변경을 했고요. 일단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연기를 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도 있고 중국 본토 지수가 좀 급나간 면도 있고 해서 중국 본토로 이렇게 유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사례 이 샤오미가 중국 본토에 CDR을 발행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약간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고요. 홍콩과 본토 동시 상장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좀 컸는데 샤오미 관련주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도 동시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식수가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했다. 주가 가치, 그러니까 상장에서 전체적인 시총 사이즈는 어차피 우려는 안 하는데 이게 상장을 했을 때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주당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약간 우려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상장을 연기한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추후에 상장은 또 이루어지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추후에 상장은 좀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연기만 해놓은 거니까요. 이제 본토 에이지의 상장 종목들에도 앞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샤오미만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은데 앞으로 중국 본토 종목들이 조금 이제 상장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도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샤오미가 홍콩기 상장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본토에도 동시에 상장했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근데 중국 증감에도 사상 유례가 없이 이 샤오미 같은 경우는 빠르게 처리를 했습니다. 폭스콘이 36일 만에 상장 심사를 완료했는데 이것도 기록이었거든요. 근데 샤오미가 13일 만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에서 엄청나게 강력히 밀어붙였는데 이게 이제 샤오미 본토 상장을 위해서 샤오미 같은 경우는 본토에 상장된 예탁 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4등 의결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의결권을 행사를 할 때 약 20배까지 줬어요, 이거를. 근데 그런 정도로 상당히 공을 들여왔던 건데, 홍콩 거래소 같은 경우 2배까지만 허용되거든요. 근데 이게 20배까지 허용을 해줬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서 중국 증시에 좀 추가적인 악재가 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샤오미 상장에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은 뭐 줄줄이 다 급락을 했던 거의 대부분 하한가 같습니다. 그냥 거의 대부분 하한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본토 증시 상장에 대해서 전체 주식수가 증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한다. 근데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분석을 보면은 오히려 차라리 좀 샤오미가 좀 잘 됐다. 그냥 좀 미루는 게 차라리 낫다. 그냥 샤오미 본연의 가치를 위해서는 조금 미루면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좀 낫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토 상장은 이제 계속 지속되겠는데 앞으로 이제 적도로 지속될지 여부는 샤오미가 얼마나 흥행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알리바바도 이제 본토 CDR 발행할 생각이 있고 다 바이두도 그런 생각이 다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샤오미가 어떻게 흥행이 되느냐 따라서 알리바바나 이런 뒤에 굴지의 기업들의 본토 상장 자체가 조금 일정이 바뀔 수 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염두를 하시고 투자에 유념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갑자기 급락을 보였던 중국 증시가 이제 급락을 보였는데 원래 예정된 인터뷰였습니다. 예정된 인터뷰긴 했어요. 예정된 인터뷰긴 했는데 이강 인민의 총재, 신임 총재가 이 주가 폭락에 대해서 좀 펀더멘탈, 그러니까 여기 나오기는 정서적 이유라고 나왔는데 이제 이거를 직역한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지 않는데 펀더멘탈로 분석하시면 돼요. 심리적인 센티멘탈이겠죠. 센티멘탈 이거 좀 크다. 냉정하고 침착해야 된다. 중국 경제는 상당히 양호하다. 그다음 외부적인 충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중국이 굉장히 패닉 상태까지 폭락을 하자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자신감 있게 경제 성장에 대해 발언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근거를 내세웠나요? 네, 일단 좀 시장을 진정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좀 미리 코멘트가 좀 나갔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상하이 증권보라고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좀 증권 쪽에 상당히 좀 거의 탑 수준의 그 언론사가 있는데 여기 인터뷰에서 이제 좀 밝힌 내용인데 근데 추가적인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발언을 했는데 사실 심리적으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중국 경제가 미국과 지금 무역 전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자금 유출, 그러니까 추가적인 자금 유출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또 외국인 투자자들을 좀 달래는 면도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밖에 이제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가 사실 부진했습니다. 부진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제 작년보다 늘긴 했지만 전월 대비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지표가 좀 부진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심을 시키려는 의도가 좀 강하고요. 그 밖에 발언을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좀 제시했는데, 해법을 제시한 부분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내수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내수 경제가 우리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중국 경제 자체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했고요. 무역전쟁 중에서 이제 국민들의 일치된 단결을 좀 요구하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 당연히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과 밖에 적이 있으면 서로 단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레버리지.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주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밀리고 더 무너지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 증시는 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받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전세적으로 매물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물 폭탄이 나오면 기업이 현재 구조가 안 좋아지고 중국의 기업 대출이 정말 사상 최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이미 넘어선 지 오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정부 부채가 많은데 중국의 기업 부채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레버리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차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초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이게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진짜 자신감이 있어서 발언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 발언으로 이 중국 증시가 진정이 될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앞으로의 중국 증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전문가님 좀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이강 이민의 총재가 좀 자신감 있게 어제 얘기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가는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강 이민의 총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미국통이거든요. 미국에서 유학을 오랫동안 했고 관련해서 미국 행정부 인사들하고도 뭐 사실 친합니다. 친한 분인데 뭐 거의 제가 볼 때 행정부 웬만한 분들 거의 다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무역전쟁의 이제 진행 방향하고 그다음에 그 진행 방향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도 좀 어느 정도 좀 해답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미국에서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강은 이민의 총재가 이민의 총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할지는 의문입니다. 이제 뭐 역할을 많이 하진 못하겠죠. 근데 이제 상위 종합 지수를 그냥 아까 따지고 봤을 때도 3,000선 회복은 당장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솔직히 염두를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이게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상 이제 중국 내수 쪽에 있는 하이테크 산업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좀 이따가 종목 쭉 나열해서 보여드릴 텐데 중국 내수 쪽은 괜찮다고 보고요. 반면에 어제 이제 창업한 지수나 선전 성분 지수가 밀렸던 이유가 중소형주도 중에 주로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하한가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고 내수 위주의 베이스가 돼 있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제가 좀 이따 업종별로 얘기 드릴 텐데 이쪽 업종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테크라고 하더라도 하이테크가 제일 안 좋긴 합니다만은 하이테크 하더라도 약간 중국 내수 위주의 포커스가 맞춰진 종목들 위주로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중국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제가 볼 땐 중국의 경제 건전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건전성 언제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중국이 얼마나 체질이 좋은지 사실상 시험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완전 무너진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결국 무너질 때는 뭘로 무너질 거냐면 레버리지, 디레버리지 못해가지고 이 레버리지 부채가 쌓인 것 때문에 그림자 금융 때문에 무너질 거기 때문에 이걸로는 무너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체력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하고 중국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불안한데 구조적으로는 디레버리지, 그래 그림자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태 같은 경우 중국 당국이 어떤 부양책을 쓸지
좀 지켜보시고 중국이 얼마나 잘 버틸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강한지를 좀 보시면 다음에 투자하실 때는 훨씬 종목 구분이 잘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종목들을 유심하게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매매 전략 시간에 기업 분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기업 분석 종목들 하나하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좀 업종별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이 안 좋잖아요. 장이 안 좋은데 긴급 점검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긴급 점검 오늘 시간 가지려고 하는 거는 제약주하고 자동차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약주, 자동차주 많이 했거든요. 특히 제약주를 많이 했는데 제가 왜 많이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장에서 버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했거든요. 자, 먼저 제약바이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통화동보제약 먼저 볼게요. 통화동보제약 차트가 좀 작지만 좀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걸 키울 방법을 좀 찾아봤는데 찾지 못해가지고요. 일단 통화동보제약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우상향했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달성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1차 목표가를 이미 달성한 상태고 달성하고 나서 지금 다시 깨면서 60에서 지지받고 있는데 오늘 반등 여부 지켜보면서 반등 못하고 밀리면 그냥 다 수익실을 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깔끔하게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 다음 항서제약 보시겠습니다.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항서제약도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항서제약은 정말 강했습니다. 정말 강했고, 이미 수익 1, 2차 목표가 이미 다 달성한 상태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그냥 계속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21선 이탈하고 61선을 그 다음 마지노선 보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이라도 그냥 당장 다 수익 실현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일단 비중을 좀 줄여놓자라는 얘기를 좀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복성제약을 보시겠습니다. 복성제약. 복성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복성제약이 지금 잘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여기요. 복성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안 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안 간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소폭 상승을 했거든요. 소폭 상승을 했고, 1차 목표가 근처까지는 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기 전에 이제 오면서 이제 사실상 1차 목표가 다시 왔지만 사실 손절가를 먼저 터치했어요. 손절가를 먼저 터치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손절가에서 손절을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자 같은 경우는 42.2 라인이죠. 자, 42.600 라인, 42.600 라인,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에서 우리가 꼭 반드시 지지라인을 보고 대응을 하자. 여기 지지라인이 깨지면 그때 다 던지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좋았던 종목이 뭐냐면 3S 바이오인데, 3S 바이오는 지금 차트를 제가 미리 설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서요. 이거는 뭐 차트 볼 것도 말 것도 없는데, 일단 1차 목표가 달성 후 2차 목표가 터치를 못하고 밀렸는데요. 62편선 지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주를 마지막으로 좀 보세요. 제가 자동차주 성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상해 자동차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까지 달성했습니다만은 2차 목표가 터치 못할 상황이고요. 소개 후에 이제 지금 이제 상해 자동차는 소개 이후에 손절 당하고 나서 1차 목표까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워낙 강합니다. 제가 손절 당하고 나서 다시 재추천드려가지고 다시 2차 목표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2차 목표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자동차주는 오히려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이쪽 중국 내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견제하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하자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길리자동차 보겠습니다. 길리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거 역시도 소개 후에 제가 자동차주가 조금 이제 너무 미리 수출한 감이 있어가지고 손절하고 좀 크게 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20.730 홍콩 달러 기준입니다. 20.730에서는 다시 신규 매수 가능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하나 종목들에 대해서 개별 전략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해주신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윤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은행사들이 암호화폐를 통한 고객 자산 관리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미국보다 더 빠르게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내놓은 건데요. 관련 이슈 더불어서 러시아의 현재 금융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모바일 결제업체인 스퀘어가 뉴욕주의 비트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이 비트라이선스를 취득할 경우 어떤 이점이 있는지 첫 번째 코인 이슈 만나보신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이슈 저희 윤진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속보가 나와 있어서 속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네. 빗썸 해킹이 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액이 350억 원의 규모에 달한다고 하는데 좀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다 좀 띄워서 지금 빗썸 측에서 올라온 공지사항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지금 9시 47분자로 올라온 이슈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은 일단 어제장 기준으로 해서 어제 새벽장이죠, 정확히는. 네, 새벽장 기준으로 해서 이제 350억 원 규모 암호화폐 탈취 사건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탈취 사건이 들어가고 나서 빠르게 좀 빗썸 측에서는 콜드월렛 쪽으로 자산을 좀 이동시킨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보안 조치에 대해서는 뭐 추가 조사를 들어가겠지만 지금 공격적으로 해킹이 들어왔던 만큼 해킹 방어에 대해서 그렇게 취약한 빗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쉽게 방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콜드 월렛으로 일단 이용했다는 부분에서는 콜드 월렛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콜드 월렛은 일단 핫 월렛이랑 콜드 월렛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핫 월렛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월렛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마디로 이제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이 보관소인데 이 월렛 장치는 이제 핫 월렛이라고 하면은 온라인으로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암호화폐가 온라인으로 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핫 월렛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반대되는 게 콜드 월렛이죠.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데스크탑인데 이제 온라인 랜선을 뽑아놓은 상태다라고 비교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온라인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해킹에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방어막을 칠 수가 있다라는 면에서 일단 보안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그냥 방어막을 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일단 빗썸 측에서는 콜드월렛에서 보관을 해놓고 원래 기존에는 70%가량을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빗썸뿐만 아니라 뭐 코인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 원칙들을 70% 정도를 지키고 있었고요. 일반 예탁 자산에 대해서는 100% 지키고 있었는데 이 암호화폐 70%에 대해서 좀 비중을 높여서 이제 전 자산들을 전부 다 콜드월렛 쪽으로 이동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킹됐던 자산들에 대해서 추적을 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일단 뭐 추적하기보다는 나머지 이제 350억 원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추가적으로 해킹을 나오지 않게 만든다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해킹 사례가 속속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국내 시세에는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당연히 좀 영향을 좀 심하게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이제 코인레일 쪽에서 굉장히 좀 해킹 사태가 크게 나고 나서 그 뒤로 타격이 컸는데 사실 빗썸이랑 이제 업비트가 양대 산맥이었고 최근에 순위 보시면 업비트가 오히려 빗썸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위가. 그래서 사실 빗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래량 순위가 1위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빗썸이 깨졌다는 면에서 지금 전 세계 거래 순위에 지금 10위 안에 들고 있는 빗썸이 지금 굉장히 거래량이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문제는 빗썸이 기존에 1, 2위를 차지하고 있던 거래소이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이제 마운트콕스 사건에 연달아서 사실 이제 기존의 1위가 파괴가 됐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메리트라고 표현하기보다 마이너스의 메리트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빗썸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됐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이 다시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해가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보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이슈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러시아 내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인데 어떤 뉴스인지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 이제 스베르방크죠. 스베르방크가 이제 상업은행의 알파뱅크 측이랑 같이 연동해서 이제 암호화폐 첫 자산 운용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라는 이슈입니다. 네. 지금 현재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이 이 암호화폐 관련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확히 이 자산관리 서비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자산관리 서비스라고 하면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자산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원론적으로 이제 거래소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하던 그것과 똑같은 방식의 거래를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래소는 크라켄 거래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비트스탬프까지 같이 연동해서 진행하지만 일단 크라켄이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하는데 뭐 거래되는 상품은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가 좀 굉장히 메인으로 많이 뜨고 있다 보니까 딱 이렇게 이 상품들을 포함한 총 6개 상품 기준으로 이제 자산운용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사실 이 상품들이 기존의 골드만삭스 측에서 먼저 출시한다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운운이 됐었던 만큼 이슈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금융권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다룰 것인가 안 다룰 것인가 이슈가 굉장히 올라왔었는데 사실 이제 러시아가 먼저 치고 들어가면서 러시아로 좀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옮겨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거래에 있어서 전문성을 좀 띄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질문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고객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만들었다 이런 뉴스입니다. 자, 사실 미국이 좀 더 빠르게 나올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조금 더 미국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미국보다 빠른 진행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암호화폐 측 관심도 증가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암호화폐 자산운용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힌 바 있었는데 사실 암호화폐 자산운용이 금융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반 소비자의 돈을 끌어들이기에 좋은 모멘텀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암호화폐 자산운용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으로 다 옮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안정적인 가치적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기관 쪽이 굉장히 메리트가 크죠. 그런데 이런 모멘텀에 있어서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기존에 이제 전문가 라인업을 새로 영입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 왔고 그리고 그 전문가 라인업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구성되어 왔다는 거를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러시아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온 적도 없었고 그리고 기존에 어떤 멤버가 들어왔었는지도 공론화된 적도 그렇게 막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공격적으로 자산운용 상품을 출시를 들어가면서 사실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 주목받았던 부분을 전부 다 끌어오게 됐고요. 사실 지금 최근에 러시아 월드컵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언론들이 많이 러시아 쪽으로 주목이 되어 있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푸틴과 이제 러시아 국영은행 측에서 전부 다 함께 추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러시아가 이렇게 새로운 금융 기술에 굉장히 강점이 있었는지 몰랐는데요. 어떤가요? 일단 러시아가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상태가 맞죠. 왜냐하면 기존의 금리를 보시면은 금리가 굉장히 브라질 수준으로 고금리인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고금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개인들이 러시아 은행을 러시아 국민들도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 자산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제2금융권이나 저축은행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러시아 금융권들을 바라봤던 게 러시아 국민들의 관점이었는데 사실 이 관점을 지금 틀고자 하는 게 최근 푸틴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사실 텔레그램 플랫폼이 암호화폐를 움직이는 주도적인 SNS 플랫폼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제 글로벌 SNS, 다른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서 초반에는 트위터 등을 통해서 거래를 하다가 이제 핵심적으로 텔레그램 주도자들이 딱 몇천 명, 처음엔 몇천 명으로 스타트를 했죠. 그 다음에는 몇만 명 규모로 이제 텔레그램 규모를 키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매매 포인트 혹은 시세 혹은 추천 종목 등이 굉장한 시세 변동을 크게 일으켜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세 변동을 주도하는 SNS가 텔레그램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푸틴은 이걸 이용해서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본인들의 자산운용 상품을 판매를 해서 금융권의 지금 영국과 미국한테 뺏겨져 있는 금융권의 위상을 좀 회복하려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해보면 좋겠는데 일단 스퀘어가 지금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라이선스가 무엇인지도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빗썸 얘기 나오다 보니까 스퀘어가 상대적으로 좀 작게 보이는데 좀 간단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 라이선스 취급 이번에 발급받고 공격적으로 이제 운영에 들어갔는데 사실 스퀘어는 이제 수수료를 최대한 적게 받아서 아예 받지 않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하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수수료를 받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기존의 비트코인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래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용을 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 자체적으로 수수료 없이 송금이 되고 이출금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이용해서 도입을 하겠다라는 방식인데 문제는 추후 거래소 해킹 건들이 나왔을
봤을 때 굉장히 거래소 해킹건에 대해서 누가 보상을 해줄 것인가라는 부분이 취약해질 수가 있고요. 사실 뭐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을 리턴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수료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만큼 메꿔줄 수가 있지만 지금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메꿔줄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비트 라이선스는 일단 뉴욕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이 라이선스를 받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지가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해주신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